이 연약하고 괴롭힘 당하던 소녀는 수년 동안 학교에서 지옥 같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2년 반 후 바로 그 학교는 그에게 엄청난 거액을 지어주며 학생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 그 시절 그는 그 쓰레기 같은 놈들의 샌드백에 불과했다. 하지만 학교 최고의 일진들이 던진 단 한마디, 그를 건드리지 마라. 그 후로 반의 그 누구도 감히 그를 다시는 괴롭히지 못했다. 선생님들조차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다. 하지만 그 녀석은 단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정리해버렸다. 권대건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온 인생이 휘둘리는 것에 신물이 났고 마침내 결심했다. 그 누구보다도 압도적으로 강해지겠다고 말이다. 그가 훈련하며 성장하는 동안 하루하루가 쏜살같이 지나갔다. 무기력한 약골이었던 그는 매일 30km를 뛰며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격투기들을 통달한 괴물로 거듭났다. 그동안 그의 키와 몸무게도 몰라보게 늘어났다. 그리고 훈련이 한계에 달할수록 그의 몸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대건이 얼마나 병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한 학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2년 반 전에 그 한심했던 찌질이가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게다가 그들은 대건이 완전한 불량배가 되었다는 소문까지 듣게 된다. 사실 대건은 강해진 후 수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렇게 해야만 다신 그 누구도 자신을 얕보지 못할 테니까. 하지만 선을 넘은 복수의 끝은 단 하나, 학교에서의 퇴학 통보뿐이었다. 퇴학을 당한 후 대건은 어쩔 수 없이 편의점 개선원으로 일해야만 했다. 그렇게 무의미하게 삶을 흘려보내며 대건은 싸움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커플이 갑자기 들이닥치더니 대건에게 담배 2갑을 내놓으라고 윽박질렀다. 누가 봐도 학생인 게 뻔했기에 대건은 그들에게 담배를 팔 수 없었다. 그래서 대건은 앞에 선 바가지머리 녀석에게 신분증부터 보여달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는 순식간에 녀석의 심기를 건드렸다. 바가지머리 녀석은 대건을 비웃으며 너 같은 쓰레기는 살가치조차 없다고 짓거렸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는 대건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차갑게 물었다. 이 안경잡이 찌질이야. 살기가 싫어졌냐? 편의점 점장은 그 기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지난번에도 똑같이 협박을 당했기 때문이다. 가게가 박살나는 걸 막기 위해 점장이 즉시 끼어들었다. 그러고는 대건과 무리에게 밖으로 나가서 해결하라고 말했다. 점장이 그 말을 하는 순간 대건은 굳어버렸다. 이건 명백히 사장이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려는 수작이었다. 하지만 돈을 벌려면 이 직장이 필요했기에 대건은 어쩔 수 없이 바가지머리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갔다. 녀석은 대건을 비웃으며 말했다. 밖으로 나오니까 이제 뒤질 것 같냐? 하지만 녀석이 전혀 예상치 못한 건 이 안경잡이가 3초 안에 손을 놓으라고 경고한 것이었다. 잔뜩 독이 오른 바가지머리는 즉시 손을 들어 대건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그 손길이 닿기도 전에 녀석의 시야는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다. 꼬박 2분 반이 지나서야 바가지머리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그는 어째서 대건이 생채기 하나 없이 멀쩡히 서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분노하며 벌떡 일어났고 이 안경잡이가 비열한 수를 써서 자신을 기절시켰다고 확신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옆에 있던 여자에게 소리쳐 다른 애들을 불러오라고 했다. 이제 그들 중 한 명만 남은 상황. 대건이 차갑게 물었다. 너희들 학생 맞지? 하지만 질문을 받은 순간 녀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다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고 더듬거리는 꼴을 보며 대건은 소나귀에 힘을 꽉 주었다. 다음 순간 바가지머리는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자신이 근처 학교 학생이라고 실토했다. 대건이 서늘하게 경고했다. 다시 담배 사러 기어오면 그땐 진짜 끝장이다. 하지만 바로 그때 지원군을 부르러 도망쳤던 여자애가 무리를 이끌고 급히 돌아왔다. 불량배들은 당황했다. 바가지머리가 왜 알바생 따위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지 의아해하며 그들의 우두머리인 오대한이 대건에게 차갑게 물었다. 넌 어느 패거리냐? 대건은 그를 바라보며 어이없다는 듯 되물었다. 그 면상으로 학생이라고? 바닥에 꿇어앉은 저 새끼 삼촌 아니냐? 오대한은 대건이 그저 알바생이라는 걸 깨닫자마자 즉시 손을 들어 그의 뺨을 후려치려 했다. 하지만 그가 팔을 들어 올린 순간 대건의 손이 먼저 날아들었다. 그 무자비한 따기 한 방은 거구의 오대한을 바닥에 쳐박기에 충분했다. 대건은 비웃으며 말했다. 너희랑 놀아줄 시간 없어. 그냥 다 같이 덤비는 게 어때? 그 말을 들은 내면은 이 녀석이 드디어 미친 건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대건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저 주머니에서 손을 쓱 빼냈을 뿐이었다. 다음 순간 강력한 따기가 사내의 앞면을 그대로 강타했다.
두 번째 불량배가 기습을 가해오자 대건은 즉시 격투 기술을 사용해 녀석의 중심을 무너뜨렸다. 그러고는 코비처럼 흉악한 팔꿈치로 녀석을 내리찍었다. 2분 반도 채 되지 않아 자신만만하게 덤벼들던 모든 불량배가 완전히 바닥에 널브러졌다. 하지만 한 녀석만이 제자리에 얼어붙은 채 남아있었다. 그는 이미 눈치채고 말았다. 우리 구역 길거리 싸움판에서 이렇게 강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공손하게 물었다. 혹시 류동고등학교의 권대건이십니까? 단 일주일 만에 우리 구역을 싹 쓸어버렸다는 꼬마 마동석, 그 권대건 말입니까? 사람들은 대건에게 맞는 게 기관총에 맞는 것보다 끔찍하다고 농담조로 말하곤 했다. 결국 오늘 이 멍청이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완벽하게 몰랐던 것이다. 그 후 대건은 녀석에게 기절한 놈들을 깨우라고 명령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놈들을 원산 폭격시키고 인간 의자 노릇을 하게 만들었다. 그는 차갑게 경고했다. 다시 돌아와서 말썽을 피운다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내 탓하지 마라. 하지만 그 순간 길끝에서 누군가 그 모든 상황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 불량배들에게 참교육을 끝냈을 즈음 그의 교대 시간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대건이 골목을 지나갈 때 누군가 갑자기 그를 불러세웠다. 그 사람은 이 구역에 오직 그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얼마 전 한 교육재단에서 일진 담당 일진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었다. 문제는 더 이상 학교 교칙으로는 일진들을 전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일진들도 자신들보다 훨씬 압도적이고 두려운 존재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계획의 목표는 일진 담당 일진을 이용해 다른 일진들을 제압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다른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으니 폭력을 폭력으로 짓누르겠다는 것이었다. 설명을 들은 대건은 단번에 이해했다. 자신이 학교에 들어가 기강을 잡지를 원한다는 뜻이었다. 이시리는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재단이 나선 이상 내겐 거절할 권한이 없을 거야. 게다가 이건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들을 만회할 기회이기도 하지 않은가. 그로부터 얼마 후 대건은 잘생긴 외모와 끔찍한 괴력을 동시에 갖춘 전학생으로 재령고등학교에 나타났다. 그는 단숨에 주변 학생들을 경악에 빠뜨렸다. 같은 시각 교실에서는 금발 양아치가 호종에게 빵을 사오라고 시키고 있었지만 그 심부름을 하던 녀석은 이미 자퇴해버린 상태였다. 다행히도 그들은 오늘 새로운 전학생이 반에 온다는 소식을 막 들은 참이었다. 그러니 앞으로 빵 심부름은 자연스럽게 그 전학생의 몫이 될 터였다. 타이밍에 맞춰 대건이 선생님과 함께 교실로 들어왔다. 간단히 자기소개를 마친 후 그는 진짜 학생처럼 보이기 위해 김민수 옆자리에 배정받았다. 심지어 안경까지 썼다. 그가 김민수와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책상에 앉아있던 호종이 갑자기 김민수 귀에 나타났다. 다음 순간 호종이 김민수의 뒤통수를 세게 후려쳤다. 그 갑작스러운 광경에 대건조차 깜짝 놀랐다. 호종은 김민수의 이전 짝꿍이 원래 자기 빵 셔틀이었다고 말했다. 그 녀석이 자퇴했으니 이제 그 역할은 자연스럽게 김민수의 차지가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김민수는 쉬는 시간이 거의 다 끝나서 사올 수 없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듣고 금발 양아치가 즉시 조롱하며 말했다. 이 새끼 진짜 널 우습게 보는데? 비웃음을 산 호종은 분노를 터뜨렸다. 그는 즉시 반의 모든 학생들에게 눈을 감으라고 명령한 뒤 김민수의 머리를 향해 곧장 손을 휘둘렀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대건의 속에서 짜증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젯밤 이시리는 평범한 목격자를 남기지 않기 위해 폭력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정해주었다. 어쨌든 이건 비밀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해야만 했다. 하지만 지켜야 할 규칙이 이렇게 많은데 이시리는 나서라는 건가? 아니면 아예 나서지 말라는 건가? 대건이 생각에 잠긴 사이 그는 모두 눈을 감으라는 호종의 명령을 잊어버렸다. 대건은 전학생이라 규칙을 모르니 호종은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기로 했다. 그러고는 호종이 제안했다. 너희 둘이 같이 내 빵 좀 사오는 게 어때? 하지만 대건은 한 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자신까지 끌어들일 이유는 없었다. 대건이 말을 듣지 않자 호종이 싸늘하게 경고했다. 가라고 하면 그냥 가. 그 말을 듣자마자 대건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호종에게 빵 살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 행동은 호종을 완전히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호종은 대건의 머리를 움켜쥐고 차갑게 말했다. 권대건, 감히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한 새끼는 그저 시비 거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었다. 말할 때 예의조차 없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건은 호종의 배에 무자비한 펀치를 날렸다. 호종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대건은 그의 얼굴 정중앙에 연달아 펀치를 꽂아 넣었다. 그딴 재단의 말도 안 되는 규칙을 왜 신경 써해? 이렇게 막되먹은 양아치들에게는 오직 주먹만이 통하는 언어였다. 그 기괴한 관정에 반에서 가장 기가 센 여학생조차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대건은 자기한테 대놓고 시비를 거는 멍청한 새끼들이 아직도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친 순간 대건은 가장 크게 웃어대던 금발 양아치에게 이리 오라고 말했다. 네가 안 오면 내가 직접 간다. 그러니 강맹이 꽉 깨물어라. 하지만 대건이 다가가기도 전에 금발 양아치가 돌연 기습을 날렸다. 불행히도 그의 공격은 너무 느렸다. 금발 양아치가 반응조차 하기 전에 묵직한 주먹이 그의 배에 그대로 꽂혔다. 그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대건은 이미 다음 주먹을 날리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등 뒤에서 호종의 분노에 찬 포효가 터져나왔다. 대건이 뒤돌아보자 호종이 복수하겠다며 쇠의자를 치켜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대건은 이렇게 맷집 좋은 녀석은 오랜만이라고 인정했다. 다음 순간 스트레이트 펀치 한 방이 호종을 완전히 기절시켰다. 그토록 오랫동안 싸우지 않았던 대건은 마침내 깨달았다. 이것이 일진담당일진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에. 어차피 결말은 항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대건이 호종에게 차갑게 물었다. 이 학교 빵이 그렇게 맛있냐? 하지만 호종은 물러서지 않고 말했다. 우리 둘 좀 쓰러뜨렸다고 아무도 널 못 건드릴 줄 알아? 입안에 진짜 대장이 오면 넌 끝장이야. 바로 그때 누군가 교실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바로 1학년 일반 대장을 대리하는 오만방자한 행동대장 오리모였다. 대건이 차갑게 말했다. 그러니까 저놈 이름을 팔아서 센 척한 거였냐? 오리모가 옆에서 말했다. 전학온 첫날부터 이렇게 건방지게 구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닐 텐데. 오리모는 이 녀석이 왜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쓸모없는 두 멍청이가 진짜 저 녀석한테 유조타 하나 못 먹인 건가? 반 학생들이 모두 뒤로 물러나며 싸울 공간을 비워주자 오리모가 곧바로 짜증을 냈다. 난 싸울 생각도 왜 다들 물러나는 거야? 하지만 대건은 그의 말이 그저 허세일 뿐이라는 걸 눈치챘다. 오리모는 이미 다리를 살짝 벌리고 대건 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한 상태였다. 그의 어깨 역시 자연스럽게 이완되어 있었다. 이 녀석은 분명히 산타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호종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전학생이 강할지는 몰라도 오리모의 기술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른다고. 예고도 없이 오리모가 제안했다. 우리 통성명부터 하는 게 어때? 하지만 대건이 자기소개를 시작하려는 찰나 오리모는 그 빈틈을 노려 갑작스럽게 맹공을 퍼부었다. 그 순간 상대의 손에 대건의 시야가 완전히 가려졌다. 다시 말해 이 녀석은 그 찰나의 순간에 급소를 때리려 했던 건가? 그리고 급소라는 건 남자의 다리 사이를 의미했다. 그 기술을 쓴 놈은 남은 평생을 죄책감에 갇혀 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이를 금단의 기술이라 인정하는 것이었다. 대건은 솔직히 이 녀석이 그렇게까지 치졸하게 나올 줄은 몰랐지만 남자의 방어 본능은 무의식적으로 그곳을 보호하기 마련이다. 대건이 방어하려 움직이는 순간 오리모는 돌연 공격 패턴을 바꿨다. 그리고 찰나의 순간 가드가 풀린 탓에 대건은 정통으로 주먹을 맞고 말았다. 하지만 주먹이 닿는 순간 대건은 즉시 뒤로 물러나며 충격을 흡수했다. 기세등등한 오리모는 또 다른 맹공을 퍼부으며 대건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오리모가 달려드는 바로 그 순간 대건이 그의 발을 강하게 짓밟았다. 발을 밟힌 순간 오리모는 즉시 균형을 잃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대건은 그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그러고는 오리모를 교실벽에 그대로 처박아 버렸다. 대건은 남자 대 남자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방금 그 기술은 좀 선 넘은 거 아니냐? 하지만 오리모가 대답했다. 그래서 어쩌라고? 진짜로 걷어찬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그건 전학생에게 건네는 그만의 인사 방식일 뿐이었다. 그 말을 하자마자 오리모는 의자를 집어들어 대건을 향해 집어던졌다. 대건은 오리모가 어떻게 계속 이런 치사한 수작을 부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결국 그의 공격은 여전히 너무 느렸다. 오리모가 아무리 휘둘러대도 대건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입힐 수는 없었다. 그 순간 조급해진 오리모는 또 다른 꼼수를 생각해냈다. 그는 갑자기 교실 반대편을 향해 소리쳤다. 저 전학생은 내 거야. 오리모에게 동료가 더 있다고 생각한 대건은 즉시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곳에 서 있는 건 평범한 학생일 뿐이었다. 속았다는 걸 깨달은 대건은 즉시 뒤돌아 방어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그가 손을 들어 반격하려는 찰나 오리모는 또다시 치사한 공격을 썼다. 이제 대건도 장난은 끝이었다. 이런 더러운 수작에 맞서 대건은 즉시 그를 기절시켜버렸다. 그렇게 1학년 일반의 짱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그 단 한 번의 공격에 뒤에서 허세를 부리던 두 녀석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대건은 그들에게 당장 자기 앞으로 오라고 차갑게 명령했다. 오리모가 정신을 차렸다. 세 사람이 정신을 차리자 대건은 그들에게 제대로 된 참교육을 시전했다. 다시 한번 일진행세를 했다가는 대건이 직접 뼈와 살을 분리해 새로운 인간으로 개조해주겠다고 말이다. 한편 대건이 싸우는 영상은 다른 1학년 반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어떤 녀석들은 대건이 그저 운이 좋아서 오리모를 이겼을 뿐이라며 비웃었다. 게다가 애초에 오리모는 비열한 수법에 의존해서 짱이 된 녀석이었으니까. 그 직후 무리의 짱은 옆에 있던 학생에게 거친 주먹을 날렸다. 이 녀석이 바로 1학년 3반의 짱 신상보였다.
권대건을 상대하기 전에 몸을 풀 인간 샌드백을 몇 개 더 준비해야겠다고 짓거렸다. 그 무렵 거액을 받고 학교로 돌아온 대건은 이미 학교에 숨겨진 생리를 꿰뚫어보고 있었다. 비록 일반의 짱을 쓰러뜨렸지만 대건은 자신의 힘을 증명하려 더 강한 일진들이 분명 덤벼들 거란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학교의 룰에 따라 그가 쓰러뜨린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의 부하가 되었다. 하지만 빵 셔틀을 해줄 녀석이 아무도 남지 않자 두 녀석은 절망에 빠졌다.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금바의 양아치는 오리모에게 대건과 다시 싸워보라고 애원했지만 오리모는 이미 자신의 필살기인 용조수까지 써버린 뒤였다. 그래서 대건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강한지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꼴을 보며 반의 일진녀는 비웃음을 참지 못했다. 너희들 쫄았냐?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녀가 갑자기 대건의 책상 아래에서 불쑥 튀어나왔다. 그러더니 수줍은 척하며 오늘 밤 자기랑 주짓수 연습을 하지 않겠냐고 대건에게 물었다. 옆에 있던 새 녀석은 완전히 벙쪘다. 오리모가 짱이었을 때 그녀는 오리모에게도 똑같은 수법을 썼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대건은 그저 고개를 왼쪽으로 까딱하곤 앞만 바라봤다. 그녀가 더 가까이 다가가자 이번엔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이며 계속 앞만 봤다. 뒤를 돌아보고 나서야 그녀는 대건이 내내 칠판에 필기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설마 내가 필기를 가려서 짜증났던 거야? 그녀는 생각했다. 다시 돌아보자 대건이 방금 무슨 일 있었냐는 듯 뚱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자신이 처참히 무시당했다는 걸 깨달은 그녀는 공부나 열심히 하라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리고 몸을 돌려 뒤에 있는 새 녀석을 조롱했다. 너희들도 이제 공부나 해라. 복수 같은 건 꿈도 꾸지 말고. 하지만 그 순간 오리모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스치는 게 있었다. 대건이 1반의 짱이 되었다면 2반의 김영중과 3반의 신상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분명 시비를 걸어올 거라는 사실이었다. 지금 그들에겐 대건과 싸워 이기기만 하면 1반을 통째로 접수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건 다시 말해 두 사람 중 누구라도 대건을 꺾는다면 자신들 역시 그놈의 밑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건 다시 말해 김영중은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오리모를 비웃으며 말했다. 어젯밤에 흠씬 두들겨 맞더니 아주 꿀잠잠 모양이네. 오리모는 이 자식이 쓰러진 사람을 짓밟으려고 기어왔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미 볼펜을 꽉 쥔 채 반격할 틈만 노리고 있었다. 그러고는 차갑게 경고했다. 바지에 오줌 쌌던 그날 벌써 잊어버렸냐? 김영중은 애써 침착한 척하며 자긴 오줌 싼 적 없다고 발뺌했다. 저번엔 그냥 손 씻다가 실수로 바지에 물이 좀 튀었을 뿐이라는 거다. 하지만 둘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들을 멈춰 세웠다. 대건이 끼어들었다. 공부하는데 방해되잖아.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대건이라는 걸 깨달은 오리모는 얌전히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 목소리는 김영중에게도 대건이 이제 일반의 진짜 짱이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었다. 그러니 다 끝난 패배자 오리모에게 굳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다. 김영중이 거드름을 피우는 꼴을 보자 두 녀석은 무심코 대건을 응원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이내 김영중은 부하들을 이끌고 대건의 자리로 곧장 다가갔다. 대건을 노려보며 김영중은 이 녀석이 정말 오리모를 쓰러뜨린 그놈이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어딜 봐도 흔해 빠진 안경잡이 범생이로밖에 안 보였으니까. 김영중은 방금 한 말 다시 짓거려보라며 윽박질렀지만 대건은 그저 칠판만 응시하며 그를 철저히 무시했다. 김영중은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뭐? 꿀먹은 벙어리가 됐냐? 아니면 귀가 먹었어? 대건이 겁에 질려 한마디도 못하는 꼴을 보라며 김영중은 이게 바로 진짜 짱의 전설적인 패기라며 우쭐댔다. 대건이 끝까지 무시하자 김영중은 손을 뻗어 공책을 낚아채려 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대건이 뻗은 손을 콱 움켜쥐었다. 다음 순간 뼈를 부술 듯한 악력에 김영중은 고통으로 제자리에서 탭댄스를 춰야 했다. 대건이 서늘하게 경고했다. 쉬는 시간 안에 노트 정리 끝내야 해. 손가락 부러지기 싫으면 당장 꺼져. 하지만 속이 뒤틀릴 대로 뒤틀린 김영중이 이렇게 쉽게 물러날 리가 있겠는가. 그는 먼저 부하들에게 돌아가자고 소리쳤다. 그리고는 기습적으로 몸을 돌려 대건을 향해 주먹을 날렸지만 대건은 이런 쓰레기들이 약속을 어길 거란 걸 진작에 예상하고 있었다. 이런 파렴치한 쓰레기들을 상대할 땐 그놈들보다 훨씬 압도적인 폭력으로 찍어 누르는 수밖에 없었다. 주먹 한 방을 정통으로 맞은 김영중은 그 자리에서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대건은 그에게 냉혹하게 경고했다. 다음에 또 이런 수작 부리면 그냥 기절하는 걸로 안 끝날 줄 알아. 동시에 뒤에서 지켜보던 네 사람은 방금 일어난 일에 넋을 잃고 말았다. 포종은 복수보다 용서하는 게 100배는 더 멋진 거라며 진심 어린 감탄을 내뱉었다. 하지만 그들이 떠드는 사이 신상보가 자신의 패거리를 이끌고 나타났다. 일반의 짱인 오리모가 전학생한테 무참히 깨졌다는 소문을 듣고 온 것이다.
그러나 신상보는 이번엔 오리모 따위에게 볼 일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었다. 그는 쫄지 말라며 패배자 녀석들에겐 아무런 관심도 없다고 짓거렸다. 그러고는 신상보와 그의 부하들이 대권을 에워쌌다. 신상보가 입을 열었다. 전학 오자마자 치고받고 싸워놓고 이제 와서 범생이 코스프레라도 네가 하는 거냐? 오리모를 눕힌 뒤로 짱이라도 된 것 마냥 거들먹거릴까봐 내심 걱정했단 말이지. 쓰레기 같은 놈들이 줄줄이 나타나는 걸 보며 대건은 슬슬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대건이 즉시 받아쳤다. 쫄따구들을 줄줄이 끌고 오다니 약해 빠져 보이는데. 하지만 신상부는 대건에게 방과 후엔 내일의 태양을 못 볼 수도 있으니 그 오만함 끝까지 유지해보라고. 그리고 조롱했다. 자신은 오리모 주변의 찌질이들과는 적이 다르니 멘탈 단단히 잡으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 말을 들은 대건은 어이가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전화 첫날부터 대체 다들 왜 이렇게 열정적인 거야? 한편 일진녀는 대건이 진짜 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하기 시작했다. 어쨌든 신상보의 밑으로 들어간다는 건 매일같이 인간 샌드백 신세가 된다는 뜻이었으니까. 그 말을 듣고 오리모가 가장 먼저 반발했다. 그래서 오리모는 즉시 대건의 편으로 넘어왔다. 그는 신상보가 김영중이나 자신과도 전혀 다른 놈이라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신상보는 진짜 복싱 기술을 제대로 배운 녀석이었기 때문이다. 신상보의 부하가 되는 걸 피하기 위해 오리모는 이번만큼은 대건을 돕기로 했다. 그가 신상보를 꺾을 비책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듣고 대건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학교 일진 중에 진짜 센 놈이 하나라도 있긴 하지만 한 건가? 오리모는 못 들은 척 말을 이어갔다. 신상보는 어릴 때부터 복싱을 배웠다고 했다. 하지만 복싱을 배웠음에도 복싱 시합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가 복싱을 배운 이유는 오직 반 아이들을 괴롭히기 위해서였다. 신상보는 매일같이 반 아이들을 훈련용 샌드백으로 삼았다. 그리고 샌드백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모두가 똑똑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신상보가 명령하면 감히 나서서 반항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 뒤에 벌어질 일은 불보듯 뻔했다. 그 학생들은 끔찍한 취급을 받았다. 어떤 아이들은 너무 심하게 맞아서 먹은 점심을 토해내기까지 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끔찍해졌는데도 감히 나서는 이는 없었다. 모두가 계속 참고 견디면 일진들이 알아서 멈춰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 한편 그 시각 대건은 이미 점심을 받고 있었다. 학교 급식을 보며 대건은 예전 편의점에서 먹던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동시에 체육부 녀석들도 대건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전학생이 1학년 대장을 주먹 한 방에 쓰러뜨렸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오늘 방과 후에 그 전학생이 신상보와 1대1로 싸울 거란 소식도 들려왔다. 이 전학생이 운으로 이긴 건지 아니면 진짜 실력인지 드디어 증명될 참이었다. 그때 반에서 가장 센 여학생과 다른 3명이 대건의 곁에 앉았다. 하지만 점심을 먹는 와중에도 오리모는 신상보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 신상보와의 싸움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고 제대로 맞붙은 건 딱 한 번뿐이었다. 사실 그 싸움은 싸움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었다. 오리모가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은 거나 다름없었으니까 신상보는 원거리 파이터로서의 이점을 살려 유연한 투더크로 계속 움직였다. 그는 오리모의 공격을 전부 피했을 뿐만 아니라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사각지대에서 그를 타격했다. 그때 오리모가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신상보가 방심한 틈을 타 그를 벽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고 싶지 않았던 오리모는 모든 남자들이 봉인해둔 금지된 기술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갓 전학 온 대건은 기겁할 뻔했다. 아니, 대체 어떤 놈이 남자의 급소를 계속 노리면서 싸운단 말인가? 요약하자면 신상보는 방어력이 극도로 뛰어난 원거리 파이터였다. 근데 바로 그때 도라지 묻힌 몇 조각이 대건의 식판 위로 툭 떨어졌다. 다름 아닌 신상고의 똘마니들이었다. 대장을 등에 업은 그들은 매일같이 아나무인으로 행동했다. 그중 한 놈이 진미채가 맛없다며 전학생에게 주는 특별 선물이라고 짓거렸다. 옆에 있던 다른 똘마니도 거들며 말했다. 선물을 주는데도 고마운 줄 모르냐. 먹기 싫으면 관두든지. 순간 대건은 옆에 있던 건방진 똘마니를 거칠게 낚아챘다. 대건이 차갑게 일갈했다. 이건 네가 말한 진미채가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니라고 도듬거리는 똘마니를 보며 대건이 다시 싸늘하게 물었다. 네가 말한 그 진미채는 어딨어? 하지만 막 제대로 손을 좀 보려던 찰나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다. 확인해보니 이시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대건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지내라는 경고였지만 그가 고개를 돌렸을 땐 두 똘마니는 이미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뒤였다. 결국 가장 짜증나는 건 일진들 곁에서 알짱거리는 피라미들이었다. 진짜 강자들은 그런 유치한 장난질 따위엔 신경도 쓰지 않는다. 점심을 먹은 후 대건은 교실로 돌아가 노트를 마저 정리하려고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까 급식실에서 시비를 걸었던 녀석과 마주쳤다. 그 녀석은 대건을 보자마자 곧바로 뒤돌아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다. 붙잡힌 후에도 그 똘마니는 건방지게 말했다. 너 이거 후회하게 될 거다. 학교 룰에 따르면 다른 반 대장의 밑에 있는 녀석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신상보를 꺾고 나서야 대건은 이 녀석에게 명령할 자격이 생기는 거였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쳐다보자 대건은 그 똘마니를 인적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갔다. 그러고는 녀석의 복부에 묵직한 주먹을 꽂아 넣었다. 그 후 대건은 차갑게 물었다. 그럼 신상보만 이기면 언제든 널 패도 된다는 거지. 바닥에 쓰러진 똘마니는 지금쯤 신상보가 교실에서 샌드백들을 패고 있을 거라고 실토했다. 샌드백이라는 단어를 듣자 대건은 신상보가 진짜 인간 쓰레기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다. 하지만 일진 담당관이 처리해야 할 대상이 바로 저런 쓰레기들 아닌가. 그 생각을 하며 대건은 복도를 지나 3반을 찾아갔다. 그런데 갑자기 뒷문 쪽으로 학생 한 명이 거칠게 내동댕이 쳐줬다. 한창 샌드백을 패고 있던 신상보 역시 밖에서 지켜보는 인기척을 눈치챘다. 그는 똘마니 중 한 명에게 문 쪽에 무슨 일인지 확인해보라고 시켰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방과 후에 싸우기로 한 상대 권대건이었다. 대건은 괴롭힘 당하는 학생을 보며 마치 과거의 자신을 보는 듯했다. 저 아이는 죽도록 맞고도 집에 가선 실수로 넘어졌다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겠지. 대건은 샌드백 취급을 받는 게 얼마나 무력한 기분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 역시 직접 겪어본 일이었으니까. 이런 악질을 찐들은 절대 반성하지 않고 어른들은 그저 못 본 척할 뿐이다. 가장 아이러니한 건 과거 대건의 문제를 해결해준 사람도 일진을 이용해 다른 일진들을 때려잡던 더 강한 일진이었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그 방식이 진짜 정답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의 대건은 그 일을 직접 해낼 능력이 있었다. 그는 오늘부터 자신이 진짜 일진 담당관이라는 걸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줄 참이었다. 대건이 싸늘하게 경고했다. 약한 애들 괴롭히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냐? 샌드백 패느라 힘 다 빠져서 나랑 싸우는 게 억울하다며. 네 옆에 서 있는 그 친구 좀 빌려줘라. 나도 샌드백으로 좀 쓰게. 대건이 자신을 샌드백 취급하자 그 녀석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다음 순간 그는 대건에게 달려들며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대건은 묵직한 주먹 단 한 방으로 그를 기절시켜버렸다. 대건이 제 똘마니를 잔혹하게 처리하는 걸 본 대장 신상보는 완전히 눈이 뒤집혔다. 그는 즉시 파이팅 자세를 취했다. 그러고는 재빨리 대건에게 거리를 좁히며 빠른 스트레이트를 뻗었다. 하지만 대건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살짝 사이드 스텝을 밟으며 그 매서운 공격을 피했다. 크로포로서인 신상보를 마주하고도 대건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맞붙어 보니 상보가 진짜 빠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상보는 공격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뒤로 빠지며 거리를 벌렸고 그러면서도 즉시 거리를 좁혀 대건을 집요하게 몰아붙였다. 그의 타고난 싸움 감각에 전문적인 훈련이 더해져 주먹과 푸더크 모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빨랐다. 하지만 상보의 주먹이 아무리 빨라도 대건은 공격이 끝난 직후의 빈틈을 정확히 잡아낼 수 있었다. 그 순간 대건의 주먹은 이미 상보의 얼굴 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다음 순간 묵직한 스트레이트가 그대로 꽂혔다. 상보가 스피드를 살려 팔로 주먹을 막아내긴 했지만 팔 전체에 퍼지는 저릿한 감각이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대건의 힘은 끔찍할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을. 하지만 팔이 저린 것쯤은 대수롭지 않았다. 이미 대건의 싸움 패턴을 다 파악했으니 지금 그가 해야 할 일은 최대 사거리에서 푸더크를 유지하는 것뿐이었다. 그런 다음 순식간에 파고들어 대건이 주먹을 뻗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대건이 공격하는 순간 상보는 뒤로 최대한 물러서며 거리를 벌릴 작정이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상황을 뒤집어 대건의 공격이 끝나는 타이밍을 노릴 수 있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대건의 다음 일격은 무자비한 카프킥이었다. 로우킥이 날아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상보는 순식간에 격분했다. 그는 대건을 향해 강력한 훅을 달렸다. 그러나 대건은 그 공격을 가볍게 피했을 뿐만 아니라 그 타이밍에 맞춰 다시 한번 상보의 종아리를 후려갈겼다. 옆에서 지켜보던 7반대장 구승환은 상보가 복싱 기술을 방어하는 데만 집중하느라 대건의 발차기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서 상보는 더 이상 자유롭게 움직이던 스텝에 의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순간 대건은 한쪽 무릎을 꿇은 상보에게 빨리 일어나라며 쏘아붙였다. 하지만 상보가 위협을 가하며 힘겹게 일어서려던 찰나 대건이 소리쳤다. 내가 그렇게 일어나라고 했냐? 제대로 서는 법도 모르면 그냥 바닥에 기어있어. 그 말을 들은 상보는 비열한 수법에만 의존하는 패배자라며 대건을 조롱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상구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대건은 다시 발차기를 날렸다. 대건이 다시 자신의 종아리를 노린다는 걸 깨달은 상보는 재빨리 다리를 뒤로 빼며 방어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대건은 갑자기 공격을 바꿔 상보의 얼굴 정면에 묵직한 주먹을 꽂아 넣었다. 상보가 간신히 반응해 팔로 막아내긴 했지만 곧바로 대건의 다음 주먹이 날아왔다.
하지만 이번 대건의 공격은 전혀 복싱이 아니었다. 그는 상구가 굳어버린 틈을 타 다시 한번 종아리를 쓸어버렸다. 같은 부위를 4번 연속으로 가격당한 상부는 더 이상 서있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상보의 비참한 몰골을 본 대건이 비웃었다. 프로복서라더니 이제는 일어나서 상대와 맞설 용기조차 없는 거냐. 그곳에 있던 모두가 그 굴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바지 속이라 제대로 볼 수는 없었지만 상보의 다리는 아마 박살났을 것이다. 사람들은 복싱하면 가장 먼저 주먹을 떠올린다. 하지만 복싱에서 진정으로 무서운 건 바로 풋워크다. 복서가 거리와 공격 타이밍을 잴 수 있는 이유는 이 스텝이 모든 것을 뒷받침해주기 때문이다. 복서의 주먹이 총알이라면 풋워크는 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상보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이 바로 그 훌륭한 총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상보는 자신의 주특기인 스텝을 더 이상 밟을 수 없었다. 대건은 단순히 상고의 기동력을 막은 게 아니었다. 그는 상고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빼앗아버린 것이다. 대건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상고의 배를 세게 걷어찼다. 그 공격에 담긴 파괴력은 너무나 끔찍해서 상고는 아예 막아낼 수조차 없었다. 상고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대건은 다시 한번 묵직한 발차기를 내리꽂았다. 엄청난 충격에 상고는 벽으로 처박히고 말았다. 그 순간 상고는 이대로 벽 쪽에 있으면 완전히 제압당할 뿐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당장 벽에서 벗어나야만 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건 방어뿐이었다. 그리고 때로는 방어조차 사치였다. 이 상황에서 상부는 몸을 최대한 움츠릴 수밖에 없었다. 계속 막거나 계속 맞거나 둘 중 하나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건은 상구를 그저 샌드백, 반격조차 못하는 신상부라는 이름표가 붙은 샌드백으로만 봤다는 게 분명했다. 결국 상고 역시 같은 반 학생들을 샌드백처럼 취급해오지 않았던가. 타격의 짜릿한 손맛과 반항하지 못하는 동급생들, 그것이야말로 상보가 진정으로 원하던 샌드백이었다. 체육관의 샌드백은 그에게 절대 그런 만족감을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프로복서로서 상구는 지루한 시합에 나가는데 아무런 흥미가 없었다. 어차피 이곳의 샌드백들은 절대 그에게 패배자라는 꼬리표를 달아줄 수 없을 테니까. 상고의 졸개들은 그 샌드백들이 매일같이 짓밟히는 걸 구경해왔지만 언젠가 상고 자신이 처맞는 샌드백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대건의 주먹은 쉴 새 없이 쏟아졌고 상부는 대건과 정면으로 맞서 판을 뒤집기는커녕 방어조차 벅찬 지경이 되었다. 이제 반 친구들을 샌드백 취급하던 상부가 마침내 스스로 샌드백 신세가 된 것이다. 오만방자한 일진은 결국 일진 담당 일진에게 심판을 받게 되어 있었다. 대건이 마지막 묵직한 일격을 날리자 상보의 운명을 상징하던 샌드백의 쇠사슬이 완전히 끊어져 나갔다. 그리고 상부는 저항할 힘조차 잃을 때까지 대건의 공격에 흠신 두들겨 맞았다. 그 순간 상부는 진심으로 공포에 질렸다. 그동안 친구들을 괴롭힌 벌을 마침내 받게 되어서 무서운 게 아니었다. 대건이 정말로 자신을 완전히 박살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포를 느낀 것이다. 대건이 차갑게 명령했다. 어이 샌드백, 제자리로 돌아가. 하지만 극심한 고통 때문에 상부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지켜보던 학생들은 기구만장하던 신상부가 드디어 쫄았다고 생각했지만 상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건 그의 졸개들 뿐이었다. 상부는 그렇게 죽어라 복싱을 훈련했으면서도 시합에는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 오리모를 충분히 이길 수 있었음에도 계속 그의 도전을 피했던 것이다. 대신 반항하지 못하는 샌드백에만 집착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상보는 항상 엄청나게 강한 척 위장하고 다녔지만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고통을 지독하게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쯤 되자 상보의 졸개들은 대곤에게 제발 그만 때려달라고 애원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대곤은 싸늘하게 물었다. 네가 졌는데 졸개를 시켜서 항복하는 건 대체 무슨 장난질이냐. 이 건방진 복서가 제 입으로 직접 패배를 인정하게 만들고 싶었다. 상보는 그동안 쌓아온 자존심을 내버리는 게 죽기보다 싫었지만 경악하는 반 친구들의 시선 속에서 결국 사과하며 패배를 인정했다. 항복을 받아낸 대건이 그를 조롱하며 말했다. 네가 복서라고? 내 눈엔 넌 샌드백 될 자격도 없어. 학생들은 신상보까지 굴복시킨 대건의 엄청난 힘에 경악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건 이제 더 이상 샌드백 신세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었다. 이 광경을 본 오리모는 그때 대건이 자신에게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체육부의 일진 구승화 역시 대건의 무시무시한 힘에 충격을 받았다. 결투를 끝까지 지켜보고도 그는 대건이 대체 어떤 격투 스타일에 가장 능한지 파악할 수 없었다. 한편 점심시간에 대건을 도발했던 졸개가 마침내 돌아왔다. 그는 대건을 비웃으며 말했다. 설마 신상보한테 쫄아서 도망치려고 했던 건 아니지? 하지만 3반 문을 연 순간 그는 신상보가 처참하게 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신상보를 박살낸 대건과 마주치자 졸개는 곧바로 꼬리를 내렸다.
그는 굽신거리며 사과한 뒤 상보 곁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상보는 그렇게 피떡이 되고서도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찌꺼렸다. 한편 재벌교육재단의 회의실 안에서 한 임원은 권대건이라는 녀석이 꽤 잘 싸웠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시린을 칭찬하며 이번 일진 담당 일진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복잡한 규칙들 따위는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시린은 그를 통제할 규칙이 없다면 대건이 앞으로 어떤 짓을 저지를지 재단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믿었다. 이시린의 말을 들은 임원은 짜증을 내며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러고는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대건이 학교 밖으로 나가는 순간 가진 것 하나 없는 쓸모없는 쥐새끼일 뿐이라고 말했다. 구석에 숨은 더러운 쥐새끼들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작은 고양이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대건이 아무리 유능하다 한들 그들의 손바닥을 절대 벗어날 수 없었다. 한편 신상보가 당했다는 소식이 1학년 모든 반에 퍼졌다. 4반 대가리 박도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대건이 전학 온 첫날부터 일진 3명을 쓰러뜨렸으니 1학년 일진 서열은 분명히 재편되어야 하겠지만 우등생반인 9반 대가리 이승우는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일 거라 말했다. 그 시각 5반 대가리 유지석은 6반 대가리 김원웅을 찾아갔다. 유지석은 1반부터 3반, 대가리들은 언제든 자기가 밟아버릴 수 있으니 신경 쓸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온 전학생은 그 쓰레기들과는 유일하게 급이 다르다고 했다. 그러나 6반의 여왕 백수진은 말했다. 너희 매일 그 얘기만 하는 거 안 지겨워? 너네가 지면 내가 선배들한테 도와달라고 할게. 하지만 유지석은 후배들 일에 선배를 끌어들여선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김원웅에게 해결책을 같이 생각해보자고 말했다. 머지않아 학교가 끝났다. 어느새 호종과 금발 양아치는 대건을 새로운 백으로 삼고 완전히 달라붙어 있었다. 하지만 오리모는 대건에게 이제부터 다른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고 경고했다. 대건이 원하든 원치 않든 결국 그들의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거였다. 바로 그때 이시린의 차가 대건 앞에 멈춰섰고 일진 담당 일진 프로젝트가 들통나는 걸 피해야 했다. 대건은 할 일이 있다며 거짓말을 둘러댈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는 그 3명의 졸개들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그가 차에 타는 순간 옆반의 지인이 그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그녀는 그 차를 알아봤다. 교육재단 이사장 이시린의 타였다. 하지만 이시린이 대체 왜 이 전학생과 얽혀있는 걸까? 지인은 그 악랄한 여자가 분명 또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확신했다. 한편 이시린은 그를 놀리듯 말했다. 너의 첫 등교는 꽤 다사다난했지? 대건은 오늘 이시린이 자신을 꾸짖으러 온 줄 알았다. 하지만 예상외로 그녀는 그를 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가 한 일을 칭찬했다. 게다가 재단은 앞으로 대건의 행동에 대한 제약을 최대한 풀어주기로 했다. 다시 말해 오늘처럼 계속해서 일진들을 처리해주기를 바란 것이다. 이제는 일진들이 도발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움직여도 된다는 뜻이었지만 이시린은 어떻게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그토록 훤히 꿰뚫고 있었을까? 바꿔 말하면 전학 온 첫날부터 그녀는 이미 모든 각도에서 그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설마 그녀의 스파이가 짝꿍인 김민수였단 말인가?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 사건은 이미 학교 전체에 퍼져 있었다. 그러니 교육재단의 이사장인 이시린이 모를 리가 없었다. 2시간 반 후 이시린은 대건을 고급 아파트 단지로 데려갔다. 그녀는 이곳이 앞으로 그가 살게 될 새 집이라고 말했다. 고가도로 밑에서 타는 것에 익숙했던 대건은 처음으로 소파의 안락함을 경험했다. 하지만 어째선지 집안 전체에서 여자의 향기가 맴도는 것만 같았다. 그 말을 들은 이시린은 즉각 해명했다. 내가 예전에 살던 곳이야. 하지만 대건은 그녀와 동거하게 된다는 뜻으로 완전히 오해해버렸다. 그의 음흉한 속마음을 눈치챈 이시린은 즉시 그의 터무니없는 환상을 끊어버렸다. 그녀는 교육재단이 현재 대건의 성과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만약 대건이 학교 밖에서 말썽을 일으킨다면 재단은 그와의 협력 관계를 즉시 끝낼 것이라고 했다. 즉 그의 유일한 임무는 그 무법자 같은 불량배들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뿐이었다. 재단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후 이시린은 몸을 돌려 방을 나섰다. 그러고는 대건의 아파트 바로 아래층 복도를 향해 걸어갔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교육재단 이사장인 이시린만이 아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대건은 이시린이 바로 아래층에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새집이 주는 설렘을 만끽하고 있었다. 다음날 대건이 학교에 가자 예상대로 교무실로 호출되었다. 어쨌든 학교의 교사 중 누구도 일진 담당 일진 계획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들이 아는 건 대건이 벌인 모든 행동이 그를 완벽한 불량배로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광경은 줄곧 은밀히 이시린의 뒷조사를 하던 지인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이미 이시린과 이 전학생이 모종의 비즈니스 관계로 엮여 있다는 것을 대충 짐작하고 있었다. 한편 1학년 6반에서는 신상보의 두 똘마니가 5반의 짱인 유지석을 찾아갔다.
그 금영은 유지석에게 새로운 전학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물었다. 그 전학생은 이미 신상보와 오리모일당을 쓰러뜨린 상태였다. 이대로 손 놓고 가만히 있다가는 결국 그들에게도 질 게 뻔하지 않은가. 그런 패배자 같은 나약한 소리는 근처에 서 있던 육반장 김원웅의 심기를 단숨에 건드렸다. 김원웅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들 중 한 명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했다. 그러더니 그의 얼굴에 묵직한 스트레이트 펀치를 꽂아 넣었다. 김원웅은 앞으로 입 조심하라며 싸늘하게 경고했다.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짓밟는 것은 항상 김원웅에게 묘한 쾌감을 안겨주었지만 유지석은 사실 그 두 사람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대로라면 그 전학생이 조만간 그들에게도 전쟁을 선포하러 올 게 뻔했다. 하지만 그때 김원웅이 말했다. 그거 알아?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게임엔 자동 전투 모드가 있고 그 모드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 현실을 직시해보면 그 전학생을 쓰러뜨리기 위해 굳이 자신들이 직접 나설 필요는 없을지도 몰랐다. 한편 대건은 자신을 감시할 만한 모든 것들에 대해 바짝 경계하고 있었다. 그리고 평소엔 안경을 쓰지 않던 김민수가 오늘따라 웬일로 안경을 쓰고 나타났다. 의아해진 대건은 즉시 민수에게 그 안경에 몰래카메라라도 달려있냐고 물었다. 하지만 민수의 얼굴에 떠오른 그 익숙한 주눅든 표정을 보자 대건은 그저 화제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는 민수에게 왜 갑자기 안경을 쓰기 시작했냐고 물었지만 뜻밖에도 민수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안경을 써왔다고 대답했다. 단지 호종이 안경 쓴 애들만 골라 괴롭히고 빵셔틀을 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민수는 괴롭힘을 당할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콘택트 렌즈로 바꿨던 것이다. 또다시 호종이 원인 제공자라는 말을 들은 대건은 즉각 그를 향해 불호령을 내렸다. 상황을 파악한 호종은 즉시 바닥에 엎드려 벌로 원산 폭격을 하기 시작했다. 한편 창밖의 불량 학생도 학교의 모든 이들이 떠들어대는 전학생 대건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량 학생과 함께 대건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구반의 지인이었다. 하지만 한눈을 팔던 지인은 실수로 앞에 있던 불량 학생과 부딪히고 말았다. 감시를 방해받아 화가 난 불량 학생은 뒤돌아서며 지인에게 소리쳤다. 눈깔비였냐? 하지만 그가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 대건이 자신을 똑바로 음시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한 그는 즉시 반대 방향으로 자리를 피했다. 반대편에서는 지인의 짝꿍 아루가 그녀가 몰래 전학생을 훔쳐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게다가 지인 말고도 수많은 여학생들이 몰래 다가와 그를 훔쳐보고 있었다. 비록 아루가 상상하는 그런 로맨틱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지인은 더 이상 대놓고 전학생을 관찰할 만한 마땅한 핑곗거리가 없어졌다. 방과 후 지인은 여느 때처럼 이시린의 계획을 계속해서 조사했다. 아루는 대건이 우리 구역에서 제명고등학교로 전학 왔다고 그녀에게 알려주었다. 비록 지인 스스로도 지금 자신의 모습이 스토커처럼 보일 거란 걸 알고 있었지만 말이다. 하지만 대건과 이시린 사이의 연결고리, 그리고 그가 제명고등학교로 전학 온 진짜 이유를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한편 6반의 김원웅은 대건이 지나갈 길목을 막기 위해 이미 패거리들을 끌고 와 있었다. 김원웅은 똘마니들에게 전학생이 나타나면 곧바로 움직이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4명이었다. 그러니 고작 전학생 1명에게 진리가 없었다. 안 그런가? 게다가 1학년들이 예전에 만들어 놓은 규칙 따위는 크게 신경 쓸 필요도 없었다. 결국 2학년 전체는 어차피 그와 유지석의 차지가 될 테니까. 요컨대 지금 그들의 최우선 과제는 저 눈에 가시 같은 전학생을 먼저 박살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김원웅 자신은 PC방에서 게임이나 하며 녀석들의 좋은 소식을 기다릴 참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건은 불량배들 바로 앞을 지나가려 하고 있었다.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이 기회를 이용하려는 양진모는 즉시 무리를 이끌고 대건의 뒤를 밟았다. 눈치 빠른 대건은 즉각 등 뒤에 붙은 수상한 불량배 무리를 알아챘다. 그래서 대건은 기꺼이 어울려주기로 하고 근처 골목길로 몸을 틀었다. 대건이 어디로 가든 뒤따르는 불량배들은 바짝 쫓아왔다. 그 순간 지인 역시 같은 학교 학생들이 대건의 뒤를 밟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 하지만 지인이 앞으로 나서며 대건의 뒤를 쫓으려던 찰나 불량배 무리의 우두머리인 양진모가 자신들 뒤에 있는 지인을 발견했다. 양진모는 일행에게 먼저 가서 계속 대건을 미행하라고 자신도 금방 뒤따라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더니 양진모는 지인에게 차갑게 물었다. 너 왜 계속 우릴 따라다니는 거냐? 자세히 들여다본 양진모는 그제야 그녀가 아침에 자신과 부딪혔던 그 여학생이라는 걸 깨달았다. 요즘 자신이 학교에서 이름을 꽤 날려서 그녀가 몰래 자신에게 반항이라도 한 걸까? 그리고 자세히 보니 그녀는 꽤 귀엽장하게 생겼다. 그 말을 들은 지인은 즉각 그를 밀쳐내며 쏘아붙였다. 너 같은 고릴라한테 반하는 애가 있다면 진짜 재수없는 거지. 지인이 그토록 무례하게 굴자 양진모는 순식간에 분노로 길길이 날뛰었다.
다음 순간 그는 갑자기 손을 치켜들며 지인의 뺨을 갈기려 했다. 미급한 순간 지인은 즉시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던 후추 스프레이를 꺼내들었다. 눈에 스프레이를 맞은 양진모는 순식간에 입방아를 찌을 능력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뜻밖에도 그 소란 때문에 양진모의 일행이 모두 다시 돌아오고 말았다. 불량배들 역시 지인이 같은 학교 학생이라는 걸 알아봤지만 그들은 여자라고 해서 봐주는 부류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그녀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 들어갔다. 예상치 못하게도 그들이 막 손을 쓰려던 찰나 대건이 등 뒤에서 그들을 부르며 멈춰 세웠다. 그 순간 대건이 나타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터였다. 대건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너희들 아까부터 내 뒤를 밟고 있던데 나한테 뭐 볼 일이라도 있냐? 볼 일이 있으면 다른 데 가서 얘기할까? 하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그곳은 이미 본중고 녀석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 두 사람은 본중고의 하급 전문 행동대장인 이정만과 차진우였다. 이름 모를 피라미드를 마주한 두 사람은 당연히 그들을 진지하게 상대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양진모는 황급히 김원웅이 자신들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본중고의 두 사람은 김원웅의 이름을 듣자마자 즉시 자리를 비켜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떠나기 전 경고를 남겼다. 김원웅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을 한 거라면 그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될 거다. 한편 건너편 PC방에서는 김원웅이 유지석과 함께 백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유지석은 양진모를 대건에게 보내는 것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여겼다. 하지만 김원웅은 고집스럽게 말했다. 설마 4명이서 그 약골 하나를 처리 못할까봐 걱정하는 거냐. 그 무렵 양진모는 3명의 녀석들을 데리고 골목길에서 대건을 몰아붙이고 있었다. 앞서 지인 앞에서 체면을 구긴 양진모는 대건에게 화풀이를 하며 빚을 갚아주겠다고 다짐했다. 양진모가 대건에게 차갑게 물었다. 너 지금 뒤지게 쳐맞을 거라는 건 알고 있냐? 그 말을 내뱉음과 동시에 양진모는 담배를 꺼내어 깊게 한 모금 빨아들였다. 대건이 그에게 경고했다. 그 연기 내 쪽으로 뿜으면 넌 내일 해못 볼 줄 알아라. 하지만 자신이 마주한 상대가 어떤 괴물인지 전혀 몰랐던 양진모는 기어코 대건을 향해 연기 도넛을 뿜어낸다. 다음 순간 대건은 그 연기를 녀석의 입속으로 고스란히 쑤셔박아 주었다. 이 뻔뻔한 쓰레기를 마주한 대건은 순식간에 그를 쓰러뜨렸다. 이어서 놈의 얼굴에 묵직한 스트레이트 펀치를 꽂아 넣었다. 그 광경을 본 불량배들은 방금 전까지 대건을 쓰러뜨릴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다. 대건이 차갑게 선언했다. 다음은 너희 차례다. 그 모습을 본 졸개들은 극도로 긴장했다. 하지만 이내 생각을 고쳐먹었다. 이 녀석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어차피 셋 다 김원웅에게 박살날 테니까. 그러니 차라리 지금 다 같이 덤벼서 이놈을 눕히는 편이 나았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세 사람은 절반도 달려들지 못한 채 멈춰서야만 했다. 대건이 차갑게 내뱉었다. 안 덤빌 거면 내가 간다. 순식간에 허공을 가르는 잽이 불량배 중 한 명을 향해 날아갔다. 다른 불량배가 갑자기 스트레이트를 뻗자 대건은 즉시 그 공격의 힘을 역이용해 뒤에 있던 녀석에게로 돌진했다. 뒤에 있던 놈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대건의 주먹이 이미 놈의 안면을 간타하고 있었다. 다음 순간 대건이 무자비한 발차기를 달려 마지막 남은 불량배를 벽에 처박아 버렸다. 그렇게 양진모의 불량배 패거리는 순식간에 전멸하고 말았다. 한편 건너편에서 자동 사냥을 돌려놓고 있던 김원웅은 결국 게임에서 지고 말았다. 바로 그때 본중고의 이정만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김원웅에게 말했다. 네가 오늘 보낸 놈들 싹 다 털렸어. 그 새끼가 4명을 단숨에 다 눕혀버렸다고. 전화 너머로 이정만의 말을 들은 김원웅은 완전히 얼빠진 표정을 지었다. 김원웅은 대건이 신상보를 쓰러뜨렸을 때 이미 그가 얼마나 강한지 전해 듣긴 했지만 자신이 보낸 4명의 녀석들이 이토록 철저하게 박살날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근처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본준고의 두 사람조차 대건의 무력에 큰 충격을 받았다. 재령고에 저런 괴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대건이 양진모를 위협했다. 누가 널 보냈는지 말해. 설마 아까 네가 주둥이로 떠벌리던 그 김원웅이라는 새끼는 아니겠지. 대건이 전국을 찌르자 양진모의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어떻게든 변명을 늘어놓고 싶었지만 대건의 압도적인 위압감 앞에서는 단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었다. 한참을 속으로 갈등하던 그는 결국 진실을 털어놓으며 흑막인 김원웅을 팔아넘겼다. 그러자 대건은 핸드폰을 꺼내 양진모의 번호를 저장했다. 그리고 내일 김원웅을 자기 앞으로 끌고 오라고 양진모에게 명령했다. 하지만 다음날 대건은 학교 어디에서도 김원웅을 찾을 수 없었다. 양진모는 김원웅이 오늘 진짜로 학교에 오지 않았다며 끝까지 우겼다. 김원웅이 제 발로 찾아오기를 거부하자 대건은 직접 그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단숨에 대건은 6반 뒷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단번에 6반 교실 안에 숨어서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는 양진모를 발견했다. 대건이 얼마나 강한지 뼈저리게 알고 있는 양진모는 그저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할 수밖에 없었다. 일진이 오히려 처벌받는 광경을 본 학생들은 그저 멍하니 얼어붙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자칭 6반의 여왕인 백수지가 대건의 뒤에서 나타났다.
그녀는 김원웅과 유지석을 제외하고 양진모를 건드릴 배짱이 있는 녀석이 또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백수지가 말했다. 더 쪽팔리기 싫으면 당장 그 손 놔라. 하지만 백수지는 자세히 살펴본 후 눈앞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전학생이라는 걸 깨달았다. 대건은 그녀에게 함부로 참견하지 말라고 차갑게 경고했다. 그러자 예고도 없이 그녀가 대건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백수지가 말했다. 나한테 기어오르기 전에 네 주제부터 파악하는 게 좋을 거다. 하지만 넌 방금 전학 왔으니까 이번 한 번은 넘어가 주지. 그나저나 재련고 선배들 대가리인 백수혁은 알겠지? 안 그래? 백수지의 경고를 마주하고도 대건은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의 시선은 이미 등 뒤에 갑자기 나타난 김원웅을 향해 있었다. 김원웅은 다리를 들어 양진모를 세게 걷어찼다. 양진모가 자비를 구하기도 전에 김원웅은 그를 다시 움켜쥐더니 무자비하게 뺨을 후려갈겼다. 벌을 다 주고 나서야 김원웅은 마침내 뒤에 있는 대건을 눈치챘다. 그가 차갑게 경고했다. 전학생 주제에 이렇게 나대는 건 꼴사나운데. 김원웅이 어제 일에 대해 설명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자 이제 어떤 족쇄도 사라진 대건은 즉시 그에게 스트레이트 펀치를 날렸다. 하지만 뜻밖에도 그 주먹은 유지석에게 막히고 말았다. 유지석은 방금 전까지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이 왜 갑자기 주먹 다짐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비록 그가 오반의 대가리라 옆반 일에 끼어들 자격은 없었지만 대건이 전학 오자마자 이렇게 시비를 걸고 다닌다면 자기들이 패거리로 덤빈다 해도 할 말이 없을 터였다. 하지만 유지석이 대건을 메어치려던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온몸의 힘을 다 쥐어짜내는데도 대건을 꿈쩍도 하게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건이 비웃으며 말했다. 지금 재련고에 날 쓰러뜨릴 수 있는 놈은 단 한 명도 없어. 힘의 격차를 뼈저리게 느낀 유지석은 즉시 싸움을 포기하고 대건의 팔을 놔주었다. 그는 다급히 화제를 돌리며 말했다. 여기서 주먹 오가는 거야 흔한 일이지만 적어도 너희 둘이 왜 싸우는지는 우리도 알 권리가 있지 않냐. 그 말을 들은 김원웅이 말했다. 설마 어제 일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니겠지. 그리고 김원웅은 양진모에게 모든 책임을 혼자 뒤집어 쓰라고 차갑게 경고했다. 양진모가 진실을 털어놓는 것을 막기 위해 김원웅은 그를 강하게 후려쳤다. 양진모를 시켜 대건을 몰래 습격하게 한 것은 명백히 김원웅이었다. 하지만 결국 고통받는 것은 약자인 양진모뿐이었다. 김원웅이 말했다. 이건 내가 내 수하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하지만 대건아, 넌 증거조차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 있지? 대건은 양진모가 건네준 증거를 폭로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양진모 역시 이곳에서는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일단 침묵을 택했다. 유지석이 말했다. 우린 그깟 서열 따위엔 관심 없어. 그러니까 더 할 일 없으면 괜히 힘 빼지 마라. 겉보기엔 대건이 6반을 떠나 자기 교실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일진 담당 일진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원웅이 갑자기 나타나 양진모를 끌고 간 순간부터 5반 유지석이 필사적으로 양진모와 거리를 두려 했던 모습까지 이 모든 상황에서 진짜 피해자는 오직 양진모뿐이었다. 그 무렵 김원웅은 임무를 실패한 4명의 부하들을 응징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보낸 4명의 녀석들이 어떻게 단 한 명도 감당하지 못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다. 대건을 확실히 제거하기 위해 김원웅은 어쩔 수 없이 이정만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정만은 본준직업학교 소속의 하급 행동대장이었다. 김원웅은 이정만이 차진우와 다른 녀석들을 데려오길 바랐다. 처음 김원웅은 이 일을 교내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점령고에는 그만큼 강한 녀석이 없었다. 본준이 나서기만 하면 대건을 확실하게 끝장낼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때 옆에 있던 차진우가 김원웅에게 어제 그 여자애도 데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지인까지 그곳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말을 들은 양진모의 표정이 굳어졌다. 전화기 너머로 차진우는 대건을 처리하는 걸 도와줄 테니 어제 자기 눈에 띈 그 여자애도 함께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양진모는 아무 죄 없는 지인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김원웅의 압박에 그 생각을 억누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몰래 짝사랑하는 소녀를 지키기 위해 양진모는 룰에 따라 다른 반을 정복하지 않는 이상 타반 학생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며 김원웅을 말려보았다. 게다가 9반장인 이승훈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외로 김원웅은 9반의 샌님들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대건을 처리한 뒤에 9반도 접수해버리겠다고 큰소리쳤다. 그래서 양진모의 임무는 차진우가 말한 두 사람을 약속 장소로 데려가는 것이 되었다. 대건을 움직이게 하려고 양진모는 어제 일에 대해 사과하겠다는 핑계로 그에게 접근했다. 사과의 뜻을 전하며 양진모는 방과 후에 대건에게 떡볶이를 대접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대건은 양진모를 볼 때마다 약간의 연민을 느끼고 있었다. 양진모 역시 피해자였기에 대건은 자연스럽게 그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다. 대건과의 약속을 잡은 후 양진모는 지인에게 시선을 돌렸다. 양진모는 떡볶이를 사주겠다는 건 그저 어제 일에 대한 사과의 의미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불편해할 것을 알기에 대건도 함께 오라고 초대했다고 덧붙였다. 잘생긴 전학생도 간다는 소식을 들은 아로는 자기도 같이 가고 싶다고 나섰다. 아로의 조르기에 지인은 어쩔 수 없이 양진모의 사과 제안을 수락해야만 했다. 하지만 양진모의 마음속은 죄책감으로 엉망진창이었다. 내가 지금 하는 짓이 쓰레기랑 다를 게 대체 뭐란 말인가? 죄 없는 여자애를 끌어들이면서 억지로 병신처럼 웃고 있다니. 그렇게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던 양진모는 근처에 있던 김민수를 발견했다. 과거 그가 대건을 관찰할 때 김민수는 대건의 짝꿍이었다. 자신이 저지른 모든 몹쓸 짓을 만회하기 위해 양진모는 완벽한 묘안을 떠올렸다. 방과 후 세 사람은 양진모를 따라 떡볶이 가게로 향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 근처에는 문을 연 가게가 단 하나도 없었다.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한 대건은 즉각 양진모에게 오늘 진짜 속셈이 뭐냐고 추궁했다. 하지만 양진모가 막 대답하려던 찰나 그는 갑자기 겁에 질렸다. 그와 같은 곳을 바라보자 한 무리의 불량배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순간 대건은 양진모의 이른바 사과가 미끼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았다. 양진모가 김원웅의 강요 때문이었다고 계속 해명했지만 대건은 차갑게 내뱉었다. 실수를 한 놈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지. 그때 본준 직업학교의 행동대장들은 양진모가 워낙 쓸모없는 찌질이라 고작 저딴 놈이나 쓰러뜨린 대건 역시 별로 강하지 않을 거라고 비웃었다. 하지만 차진우는 절대 대건을 얕봐선 안 된다고 그들에게 경고했다. 어쨌든 그와 이정만이 지금껏 본 사람 중 가장 강한 놈이었으니까. 그러나 에이스 행동대장 중 한 명인 민병관은 대건이 별거 없어 보인다고 코웃음 쳤다. 아무도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고 이긴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옆에 있던 이정만도 민병관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지 모른다고 거들었다. 싸움에서는 상대의 시선을 읽는데 집중해야만 하니까. 하지만 민병관의 초점 없는 눈동자는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대건의 즉각적인 반응은 이정만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순식간에 대건은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민병관을 인질로 잡아버렸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이정만은 즉시 민병관에게 항복하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이미 주도권을 준 대건은 그를 놔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민병관의 두 팔이 힘없이 축 늘어지고 나서야 대건은 마침내 손을 놓아주었다. 그 무자비한 광경에 그곳에 있던 모두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대건은 그들에게 차갑게 경고했다. 항복한다고 용서받는 건 아니야. 애초에 너희들 전부 날 끝장내 작정으로 여기 온 거 아니었나. 게다가 아무리 없는 학생들까지 끌어들였지. 이렇게 치사하게 선을 넘었으면 나한테 박살날 각오도 되어 있어야지. 안 그래? 그러고는 대건이 덧붙였다. 시간 낭비하기 싫은데 너희들 그냥 다 같이 덤비는 게 어때? 그 오만한 도발에 본준학교 녀석들은 순식간에 분노로 폭발했다. 5명은 공격 루트가 겹치지 않도록 철저히 계산하며 동시에 대건을 에워쌌다. 다수의 전문 행동대장들의 다구리에 맞서 대건은 즉각 계획을 세웠다. 기어코 포위하겠다면 벽 쪽으로 돌파해 주마. 다음 순간 대건은 벽 근처에 있던 행동대장에게 곧장 돌진했다. 그 녀석이 반응조차 하기 전에 대건은 맹렬히 부딪혀 단숨에 기절시켜버렸다. 빈틈이 보이자 양아치 중 한 명이 즉시 대건의 뒤를 덮쳤다. 그 비열한 기습에 대건은 즉시 흙 한 움큼을 쥐어 놈의 얼굴에 뿌려버렸다. 한 놈의 시야를 가리는 동시에 그는 반격하여 다른 양아치의 발차기를 막아냈다. 그런 더러운 수법에 맞서 대건은 즉시 놈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강하게 내리꽂았다. 그 양아치를 내동댕이 치는 동시에 대건은 다시 몸을 틀어 다른 녀석의 훅을 피했다. 그리고 놈의 턱에 무자비한 어퍼컷을 정통으로 꽂아 넣었다. 비틀거리며 방금 다시 일어난 양아치에게 대건은 또다시 로우킥을 날려버렸다. 양진무는 대건이 이 불량배들을 이길지도 모른다고 짐작하긴 했지만 그의 강함이 아예 차원이 다른 수준일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어쩌면 그가 진짜로 김원웅과 유지석을 박살내고 1학년 최강의 짱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선봉에 선 행동대장들이 추나격처럼 쓰러지는 걸 본 대장 차진우는 즉시 뒤에 있던 양아치들에게 당장 대건을 공격하라고 소리쳤다. 대건은 지체 없이 앞으로 나아가 놈을 맞이했다. 놈의 묵직한 공격을 대건은 가벼운 사이드 스텝으로 회피했다. 그리고 피함과 동시에 양아치의 복부에 잔혹할 만큼 묵직한 주먹을 꽂아 넣었다. 그 녀석이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대건은 완벽한 결정타를 날렸다. 마지막 남은 양아치를 향해 대건은 즉각 강력한 발차기를 날렸다. 놈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대건은 다시 다리를 후려쳐 쓰러뜨리며 마무리를 지었다. 그 순간 차진우가 이끄는 7명의 에이스 행공대장들이 모두 쓰러졌다. 한 번에 7명을 상대하는 건 확실히 조금 지치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남은 건 너희 둘뿐이고. 하지만 그때 이정만은 차진우에게
대건이 다수와의 싸움을 치러본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말했다. 아까 둘이 동시에 대건에게 덤벼들었을 때 사실 대건은 포위망이 좁혀지기도 전에 그들과 일직선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사람에게 가로막혀 전혀 힘을 보탤 수 없게 되니까 네가 강한 건 알겠지만 설마 본준에 남은 놈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그때 마침 본준 직업학교에서 온 또 다른 양아치 무리가 도착했다. 새로 도착한 불량배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왜 다들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거야? 설마 눈앞에 있는 이 듣보잡새님이 전부 다 한 거냐며 웅성거렸지만 차라리 잘된 일이었다. 왜냐면 오늘 그들 중 한 명이 야구 빠따로 사람을 패는 기분이 어떤 건지 시험해보고 싶어 했으니까. 이정만은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무리 발악해봤자 박살나는 건 피할 수 없으니 일찌감치 항복하는 게 좋을 거다. 그러면 몇 대 덜 맞게 해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바로 그때 그들 뒤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점령구에 저놈 혼자뿐이라고 그래. 대건은 자신의 짝꿍인 김민수까지 이곳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뒤를 돌아보자 일반의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자신들의 대장이 홀로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리모가 즉각 호종과 금발양아치를 데리고 온 것이었다. 비록 오리모는 대건에게 짱자리를 뺏긴 것이 여전히 짜증났지만 이제 그들은 모두 같은 일반이었고 대건이 박살나는 걸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대건이 어찌된 영문인지 묻자 양진모가 오늘 있을 본준의 완벽한 계획을 김민수에게 몰래 흘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정만이 양진모를 향해 매섭게 쏘아붙였다. 이거 비밀 아니었어? 제르명 고등학교로 돌아가서 김원웅한테 털릴까봐 겁나지 않냐? 내 생각엔 오늘 너랑 대건이 둘 다 본준의 손에 끝장날 거다. 이정만의 협박에 양진모는 자신이 남몰래 짝사랑하던 소녀 지인을 쳐다보았다. 마침내 결심을 굳힌 양진모가 말했다. 난 두 번 다시 김원웅의 오늘 끝장나는 건 오직 악행만 일삼는 너희 같은 쓰레기들 뿐이다. 대건이가 차진우와 이정만을 상대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본준의 남은 피라미드는 오리모가 처리하기로 했다. 이정만은 예전에 오리모가 제르명 고등학교의 대장 중 한 명이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뒤를 돌아보며 대건은 자신을 도와준 오리모에게 여전히 고마움을 표했다. 하지만 제르명과 본준의 이번 대결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만큼 간단하지 않았다. 네 사람 모두 각자 최소 2명 이상의 무장한 불량배들을 홀로 상대해야만 했다. 하지만 오리모는 자신이 살아온 평생 동안 더러운 수법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져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망설임 없이 오리모는 학교에 메고 다니던 백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옆에 있던 호종 역시 전력을 다해 이 물건을 써보는 건 오랜만이라고 말했다. 그 순간 오리모가 백팩 안으로 손을 뻗었다. 이 멍청이들이 야구 빠따를 무기로 쓰고 싶어하니 자신도 가볍게 이 쇠빠 빠따로 놀아주겠다고 생각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금발양아치와 호종도 각자 챙겨온 무기를 꺼내들었다. 대건은 깜짝 놀랐다. 이 녀석들은 진짜 학교에 무기만 잔뜩 챙겨서 온 건가? 본준 무리 중 한 명은 모든 종류의 무기를 마스터한 빨간머리의 고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 전설적인 인물은 분명 그들과 동갑이 아니었다. 하지만 옆에 있던 금발양아치는 그들이 사실 오리모의 형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자 오리모가 그들을 도발하며 말했다. 어이, 거기 야구 빠따든 새끼. 너 무기 쓸 줄은 아냐? 오늘 내가 한 수 가르쳐줄까? 순식간에 불량배가 야구 배트를 들고 오리모를 향해 곧장 돌진했다. 오리모는 속으로 생각했다. 초보자들이 야구 배트를 쓸 때는 보통 우측 상단으로 들어올려 대각선으로 내리치지. 그런 공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쥐뿔도 모르지만 당연히 첫 번째 수는 놈의 면상에 분필가루를 뿌리는 것. 상대의 시야가 차단된 순간 오리모는 무자비하게 놈의 복부를 강타했다. 놈이 반응하기도 전에 오리모는 세상 모든 남자들이 인정하는 그 금단의 기술을 다시 한번 사용했다. 그 알이 깨지는 고통에 불량배는 똑바로 서지도 못할 만큼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쳤다. 그런 다음 오리모는 잔혹한 발차기로 단숨에 그를 끝장냈다. 이 광경을 본 본준 놈들은 아연실색했다. 상황을 파악할 틈도 주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단 말인가. 오리모는 놈이 떨어뜨린 야구 배트를 집어든 뒤 남은 불량배들을 향해 쏘아붙였다. 감히 여기까지 쳐들어왔으면 겁쟁이처럼 뒤에 숨어있지 마라. 오리모의 자세를 본 본준의 뚱땡이가 갑자기 전설의 이도류에 대해 언급했다. 오리모는 전투태세를 갖추며 말했다. 쫄아서 못 덤비겠다면 내가 먼저 간다. 그리고 경고 하나 하지. 나 오리모처럼 더럽고 뻔뻔한 놈을 상대할 땐 약점부터 잘 방어하라고. 상대는 즉시 돌진했지만 예상외로 불량배의 묵직한 스트레이트 펀치는 오리모의 날렵한 사이드 스텝에 가볍게 피해졌다. 그러자 오리모는 야구 배트를 고쳐잡고 사악한 불량배들에게 잔혹한 참교육을 시작했다. 오리모의 등 뒤가 빈틈을 보이자 한 불량배가 즉시 기습 공격을 위해 달려들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호종이 기습적인 스트레이트 펀치를 날려 기습범을 날려버렸다. 불량배는 즉각 호종에게 소리쳤다. 갑자기 끼어드는 게 어딨어?
그 질문에 답하는 대신 호종은 자신의 집 카센터에서 가져온 렌치를 꺼내들었을 뿐이다. 그 순간 남은 본준의 피라미들은 미친 듯이 바닥을 뒤지며 쓸만한 무기를 찾았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이 무기를 찾기도 전에 금발 양아치가 주먹으로 그를 날려버렸다. 금발 양아치가 등 뒤를 보이자 다른 불량배가 무자비한 발차기를 날리려 즉시 달려들었다. 위기의 순간 양진모가 갑자기 기습범을 발로 걷어차 날려버렸다. 대건이 말했다.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던 쪽수 우위는 이미 무너졌어. 하지만 예상외로 이정만이 말했다. 난 레슬링을 배웠다. 난 1대1 싸움에 더 강해. 네가 100명을 이길 수 있다 해도 레슬러를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 이정만은 직접 대건을 시험해볼 기세로 즉각 겉옷을 벗어 던졌다. 경고도 없이. 이정만은 순식간에 거리를 좁히며 대건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이정만은 대건이 그걸 뚫어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2년 반 그간 훈련해온 하단 태클을 단 2동작만에 말이다. 이정만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본 차진우가 돕기 위해 즉시 끼어들었다. 갑작스러운 발차기에 대건은 어쩔 수 없이 진우의 공격부터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대건이 진우의 공격을 피하고 나자 더 이상 이정만의 잡기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정만이 말했다. 레슬러에게 잡힌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다. 이정만은 예고도 없이 업어치기를 구사하며 대건을 번쩍 들어올렸다. 업어치기는 상대를 등 뒤로 넘겨 바닥에 강하게 내리꽂는 레슬링 기술이다. 절체절명의 순간 대건은 즉시 옆에 있던 벽의 모서리를 붙잡았다. 그러고는 벽을 밀어 반동을 이용해 이정만이 원래의 중심을 잃게 만들었다. 하지만 마침내 대건을 붙잡은 이정만은 그를 쉽게 놓아줄 수 없었다. 그래 떨쳐내지 못한 대건은 옆으로 계속 구르는 수밖에 없었다. 이정만 역시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이 대건의 밑에 깔리게 될 것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대건의 반응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에겐 피할 시간조차 없었다. 이정만이 다시 위기에 처하자 차진우가 즉각 보우러 나섰다. 갑작스러운 발차기에 대건은 또다시 진우의 공격부터 상대해야 했다. 대건은 짜증이 났다. 무슨 놈의 팀워크가 이렇게 완벽한 거야. 그 순간 이정만이 선언했다. 네가 이미 내 레슬링을 간파했으니 진우의 주특기인 치고 빠지는 거리 조절로 전략을 바꾸겠다. 그 말과 함께 진우는 순식간에 몸을 빼며 대건과의 거리를 유지했다. 그러고는 대건의 머리를 향해 강력한 돌려차기를 날렸다. 대건이 피하는 틈을 타 마침내 진우가 유효타를 꽂아 넣었다. 이정만은 속으로 궁금해했다. 진우의 공격 패턴이 진짜 우위를 점한 건가? 하지만 진우가 계속해서 발차기를 날리자 대건은 그가 태권도를 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발차기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둘 사이의 직선거리를 좁히는 것이었다. 대건의 의도를 파악한 진우는 즉시 거리를 벌렸지만 대건은 더 이상 어울려줄 생각이 없었다. 그는 순식간에 파고들어 거리를 좁혔다. 진우가 또다시 발차기를 날리는 순간 대건은 다시 한번 날렵한 사이드 스텝으로 회피하며 진우가 반응하기도 전에 강제로 밀고 들어갔다. 대건의 주먹은 이미 그의 안면 바로 앞에 다가와 있었다. 진우는 맞은 후에도 자신이 펀치를 맞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설마 맞은 순간 내가 기절이라도 했던 건가? 다행히 이정만 덕분에 난 아직 여기 서 있어. 그가 벌어준 시간을 이용해 제대로 회복해야 해. 예상외로 이미 기술이 다 간파된 이정만이 또다시 대건을 잡으려 시도했다. 예상대로 대건에게 역으로 제압당하고 만 것은 이정만이었다. 이정만이 또다시 위험에 처한 것을 본 차진우는 즉시 도우러 끼어들었다. 그 순간 대건은 완전히 폭발하고 말았다. 너희 둘의 눈물겨운 우정 진짜 더는 못 봐주겠네. 진우의 기습적인 돌려차기를 마주한 대건은 이미 다 꿰뚫어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진우가 한 다리로만 서 있게 된 그 순간 대건은 즉각 그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중심을 잃은 진우는 자연스럽게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러자 대건이 그를 강하게 걷어찼다. 오로지 악행만 일삼아온 이 불량배들을 바라보며 대건은 즉시 주먹을 뒤로 빼고 힘을 모았다. 한 채의 망설임 없이 묵직한 주먹이 진우의 면상에 그대로 내리꽂혔다. 그리고 이로써 본준의 하급 행동대장 차진우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마지막 남은 한 놈도 알아서 얌전히 기어오는 게 좋을 거다. 이정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 같은 나이인데 어째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강자에게 짓눌리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걸까? 대건이라는 이 괴물에게는 타격도 그래플링도 전혀 통하지 않았다. 정만은 이 녀석을 어떻게 이겨야 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정만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래플링을 시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대건은 이미 이정만의 그래플링에 진절머리가 난 상태였다. 강력한 스트레이트 한 방이 순식간에 이정만을 날려버렸다. 정만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대건이 즉시 그를 움켜쥐었다. 그러고는 그 반동을 이용해 이정만을 바닥에 무자비하게 내동댕이 쳤다. 그 굴욕적인 자세에 이정만이 본능적인 위협을 느낄 때 대건이 차갑게 말했다. 넌 이미 힘이 하나도 안 남았잖아. 그런데 왜 아직도 발악하는 거지? 아까 네 친구 놈이 우리를 방해했잖아. 이제 못다한 걸 계속해볼까? 다음 순간 묵직한 스트레이트가 이정만을 향해 곧장 꽂혔다.
하지만 이정만처럼 썩어빠진 놈에게는 한 대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제 이정만은 대곤에게 그만해달라고 계속 애원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잼룡고 일에 참견한 건 자기가 잘못했다며 변명했지만 그 얄팔팍한 사과는 대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 뿐이었다. 대곤은 끔찍한 짓을 저질러 놓고 사과 한 번이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정만이 반응하기도 전에 대곤의 손이 곧바로 그의 목덜미를 파고들었다. 극심한 질식감에 이정만은 미친 듯이 살려달라고 빌었다. 하지만 대곤은 말했다. 김호능을 도와준 대가는 똑똑히 치러야지. 타학교 학생인 네가 잼룡고 일에 낄 이유는 전혀 없었어. 아니면 결국 누가 잼룡고를 지배할지 네가 안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게 김호능일까? 아니면 지금 네 목을 조르고 있는 나일까? 그 말을 남긴 후 대곤은 이 양아치들을 데리고 영원히 꺼지라고 명령했다. 참패를 당한 이정만은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그들 사이의 격차가 이렇게나 컸다니. 이정만을 처리한 후 대곤은 오리모 일행과 합류했다. 오리모가 말했다. 다 모인 김에 그 더러운 겁쟁이 김호능 놈도 같이 손보러 가는 게 어때? 김호능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대곤은 말했다. 난 이미 다른 방법이 있어.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도와준 것과 지인과 아루를 이 일에 끌어들인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해야 했다. 대곤은 그녀들에게도 사과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지인이 말했다. 애초에 처음부터 다 네 잘못이잖아. 부류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어딜 가나 쌈박질이나 하고 애몬 사람들까지 다 끌어들이고 말이야. 내 눈엔 너희들 전부 혐오스러운 양아치들로밖에 안 보여. 무슨 일이 생기든 주먹으로만 해결하려고 들지. 너 같은 애들은 그냥 구석에 찌그러져서 알아서 사라져버려야 해. 그 말을 들은 호종은 그녀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꽤나 상처가 드는 말이었다. 지인의 짝꿍인 아로는 그녀가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했다. 지인의 남동생은 학교 폭력 때문에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인이 폭력적인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감정적으로 변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한편 다른 쪽에서 대건은 양진모의 어깨에 동물을 한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양진모가 말했다. 이 모든 건 내가 자초한 일이니 누굴 원망할 수도 없어. 하지만 적어도 아까 그 애먼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하지만 대건은 말했다. 그럼 애초에 이 모든 걸 시작한 게 누군데? 그 갑작스러운 질문에 양진모는 곧바로 김호능을 떠올렸다. 한편 반대편에서는 김호능의 대리전 계획이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이러한 일련의 정황글은 어둠 속에 숨어있던 김호능을 공황에 빠지게 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양진모를 포함한 4명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김호능이 그들을 향해 쏘아붙였다. 말을 할 거면 주머니에서 손이나 빼고 해. 하지만 이번만큼은 양진모도 더 이상 김호능의 명령에 복종할 수 없었다. 다음 순간 양진모는 앞으로 나서서 자신을 괴롭히던 그 악질 녀석 앞에 당당히 섰다. 꽉 쥔 주먹은 그가 마침내 김호능의 억압을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순식간에 맹렬한 스트레이트 펀치가 김호능의 얼굴에 정통으로 꽂혔다. 가해자들이 피해자와 똑같은 고통을 강제로 느끼게 된다면 과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게 될까? 그 순간 김호능은 4명 모두에게 둘러싸여 공격을 받고 있었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4명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김호능은 즉시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멀리 가지도 못하고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양진모가 김호능을 세게 걷어찼다. 그 강력한 발차기에 김호능은 순식간에 날아갔다. 그 순간 양진모가 그에게 소리쳤다. 맨날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거 좋아하지 않았냐? 이제 와서 그런 겁먹은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꽤 귀여워 보이는데. 나 양진모는 맹세한다. 앞으로 다신 네 놈의 그 더러운 심부름꾼 노릇은 안 할 거라. 다음날 양진모가 김호능을 박살냈다는 소문은 이미 온 학교에 쫙 퍼져 있었다. 항상 강한 척 허세를 부리던 김호능이 사실은 입만 산 겁쟁이였다는 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 순간 6반 통의 자리는 공식적으로 양진모에게 넘어갔다. 반 학생들은 양진모에게 예전에 빵 셔틀 하던 애들이 계속 그 일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아니면 달리기 시합이라도 열어서 새로운 셔틀을 뽑을지 물어보았다. 하지만 그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건이 나타나 대화를 끊었다. 대건의 위압감에 양진모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뒤로 뺐다. 대건은 오늘 양진모가 6반 통이 된 것을 축하해주러 온 것이었다. 자, 이제 양진모는 새로운 통으로서 그와 맞붙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주먹 한 대로 깔끔하게 끝낼 것인가? 대건의 말을 듣자 양진모는 그저 살살 쳐달라고 애원할 수밖에 없었다. 망설임 없이 묵직한 주먹이 양진모의 안면에 그대로 꽂혔다. 오히려 모든 걸 받아들이고 나니 차라리 이게 낫다고 느꼈다. 다 내려놓고 나니 마음마저 한결 가벼워졌다. 대건의 살벌한 위압감에 양진모의 따가리들은 곧바로 변명했다. 우린 얘랑 한패 아닙니다. 3초 전에 해체했어요. 대건이 말했다. 이제 모여서 일진놀이 같은 거 그만해. 앞으로는 그냥 구석에 처박혀서 얌전히 공부나 해라.
그 순간부터 대건은 공식적으로 4개 반에 통이되었다. 일주일 만에 4개 반을 접수했다는 업적은 오리모와 다른 녀석들이 대건을 깊이 우러러보게 만들었다. 하지만 같은 시간 5반의 유지석은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김원웅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고작 따가리 녀석들에게 두들겨 맞은 후라 김원웅은 아마 다신 학교에 안 나올지도 몰랐다. 그의 곁에 있던 백수지가 말했다. 근데 그 대건이라는 애는 왜 싸울 때도 그렇게 멋있는 거야? 지석이 다른 반 통들이랑 연합해서 대건을 상대해보는 건 어때? 백수지는 반서열 따위엔 관심도 없었지만 그 녀석은 자기도 모르게 오빠라는 말이 튀어나오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었다. 그녀는 언젠가 꼭 대건을 제대로 골탕 먹이겠다고 다짐했다. 다음날 등교 후 대건은 다른 반들을 점검해볼 계획이었다. 이 일진 담당 일진 계획은 단순히 양아치들을 두들겨 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 이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것이었다. 이 반의 김영정은 이미 얌전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고 예전에 다쳤던 손도 거의 다 나은 상태였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대건이 그의 손을 강하게 내리쳤다. 그가 매섭게 경고했다. 다시 한번 나놈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들려오면 그땐 그 손에 아주 3반의 신상부가 자퇴한 후 반은 훨씬 더 평화로워졌다. 6반의 양진무조차 이제 싸움을 포기하고 진지하게 공부를 시작했다. 전교 1등인 지인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양진무는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다. 그 순간 대건 역시 순찰을 계속하기 위해 6반으로 찾아왔다. 백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오빠라고 부르게 만들었던 그 녀석을 보자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양진무가 상황 보고를 마치자 대건은 자리를 떠났다. 대건이 사라지자마자 백수지는 즉시 곁에 있던 녀석들에게 유지석을 불러오라고 명령했다. 백수지가 그에게 물었다. 어제 동맹 얘기는 어떻게 됐어? 백수지의 머릿속에서 동맹의 목적은 오직 잘생긴 대건을 괴롭히기 위함이었고 마치 여왕이 하인을 벌주듯 대건을 다루고 싶어 했다. 유지석이 남은 반들과 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금으로선 동맹을 맺는 것 외에 대건을 처리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 남은 1학년 반들이 그 전학생에게 먹히는 것에 막기 위해 5반의 짱 유지석은 남은 반의 짱들을 모임에 초대했다. 이승우는 단번에 그의 속내를 꿰뚫어 보았다. 대건이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은 거지? 하지만 유지석은 그들의 의견을 묻는 것을 넘어 남은 반들이 동맹을 맺자고 제안했다. 뜻밖에도 체육부인 구승환은 서열 따위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구승환은 자신이 누구에게도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8반의 짱 곽두식은 말했다. 우리 반들끼리 동맹을 맺을 만큼 사이가 좋아 보이진 않는데 안 그래? 아니면 네 친구 김원웅이 당한 걸 보고 겁이라도 집어먹은 거냐? 곽두식의 도발에 유지석은 분노했지만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애초에 왜 이 모임을 주최했는지조차 후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구석에 앉아있던 이승훈이 유지석의 계획에 찬성했다. 하지만 그 전에 유지석이 왜 모두를 여기로 불러 모았는지 그 이유나 한번 들어보자고 했다. 이승훈이 동의할 거라는 건 유지석도 어느 정도 예상한 바였다. 유지석은 속으로 비웃음을 흘렸다. 어차피 이 녀석은 샌님들 무리에서 대장으로 추대된 범생이일 뿐이니까. 모든 반의 짱들 중에서 아마 이 녀석이 가장 약해 빠졌을 거다. 그러니 동맹이 녀석에게 유리한 건 당연한 이치였다. 유지석이 이 동맹을 제안한 이유는 단순했다. 1학년의 서열이 대건에 의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뜻밖에도 곁에 있던 구승화가 입을 열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법이지. 그 법칙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 같은 약골들끼리나 실컷 동맹을 맺으라고. 그리고 1학년의 미친 개라 불리는 박도진 역시 구승화의 말에 동조했다. 모두가 자리를 뜨려하자 곽도식도 더 이상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다. 그는 떠나기 전 유지석을 조롱하며 말했다. 설마 동맹 따위가 진짜로 통할 거라고 믿는 멍청이가 있는 건 아니겠지? 다시 이어지는 곽도식의 도발에 유지석이 응수했다. 아까는 내가 한번 그냥 넘어가줬잖아. 하지만 그래? 뜻밖에도 곽도식은 유지석의 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승훈이 즉시 끼어들어 두 사람을 떼어놓았다. 이승훈이 말했다. 사적인 감정은 일단 접어도 아까 내가 미처 다 하지 못한 말부터 들어보는 게 어때? 한편 1학년 4반 교실 안에서는 박도진이 김도연과 동전 뒤집기 게임을 하고 있었다. 책 위에 놓인 동전을 내리쳐서 뒤집기만 하면 판돈으로 걸린 4만 원을 챙길 수 있었다. 하지만 거푸 패배하자 박도진의 표정이 험악해지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 변화를 눈치챈 김도연은 다급히 돈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박도진은 기어코 자기가 가진 4만 원을 던져 넣었다. 어이없게도 박도진은 다음 판에서도 져버렸다. 그는 오늘따라 운이 더럽게 없다며 투덜대기 시작했다. 김도연은 오늘 운이 안 좋으신 것 같으니 게임은 다음으로 미루자고 조심스레 제안했다. 하지만 그 말은 박도진의 귀에 완벽한 조롱으로 들릴 뿐이었다. 순간 묵직한 손찌검이 김도연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다.
그리고 그 따귀를 때리고 나자 박도진은 왠지 잃었던 운마저 되돌아온 기분이었다. 예고도 없이 박도진은 김도연에게 호통치며 다시 자리에 앉으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김도연이 채 자리에 앉기도 전에 박도진의 손이 다시 한번 날아들었다. 갑작스러운 폭력에 너무 놀란 김도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막아섰다. 그 우스꽝스러운 꼴을 본 옆에 두 녀석이 참지 못하고 낄낄대며 웃음을 터뜨렸다. 장난질이 끝난 후 박도진은 김도연에게 계속 동전 뒤집기 게임을 하라고 윽박질렀다. 하지만 김도연의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보자 박도진의 표정은 다시 매섭게 돌변했다. 자신이 좆됐음을 직감한 김도연은 즉시 박도진에게 기권해도 되냐고 애원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김도연이 딴 돈은 전부 박도진에게 바쳐야만 했다. 게임 중간에 포기하려면 딴 돈을 전부 뱉어내야 한다는 룰도 모르냐. 순식간에 박도진은 김도연의 손에 쥐어진 돈을 거칠게 낚아챘다. 박도진은 김도연을 향해 으름장을 놓았다. 내일은 돈 좀 더 두둑하게 챙겨오는 게 좋을 거다. 박도진의 악랄한 괴롭힘 앞에서 김도연은 감히 입도 뻥끗하지 못했다. 결국 그 개자식은 이미 그에게서 50만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뒤였다. 한편 백수지 역시 어젯밤에 있었던 유지석의 동맹회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들었다. 하지만 유지석은 동맹계획은 당분간 보류하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그때 이승우는 제물령고등학교의 다음 수금일이 거의 다가왔다고 말했었다. 구승화와 박도진의 이유는 다를지 몰라도 그들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다. 돈에 대한 그들의 갈망은 이미 다른 누구보다도 훨씬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승우는 수금일이 오기 전에 그 두 녀석이 반드시 충돌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유지석은 속으로 생각했다. 결국 이승훈이 대장처럼 굴긴 했지만 그 녀석쯤이야 내가 언제든 밟아줄 수 있지. 이게 그리 나쁜 상황만은 아닐지도 모르지. 유지석이 그토록 찌질하게 구는 꼴을 보자 백수진은 결국 자신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박도진과 그의 무리는 밖에서 뭉쳤다. 부하 중 하나가 말했다. 제물령 고등학교에 1년에 한 번뿐인 수금일이 코앞까지 다가왔다고요. 수금일이 오기 전에 우리가 몇 반 더 먹어버리는 건 어떨까요? 그 말을 들은 박도진은 씩 웃으며 말했다. 내 생각도 정확히 큰 먹잇감만 쓰러뜨린다면 말이지. 권대권, 그 자식이 쥐고 있는 4개의 반은 전부 우리 4반 아래로 흡수될 거다. 그러자 한 부하가 그 둘의 스파링 매치를 구실로 판돈을 걸어 도박판을 열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박도진의 배당률을 잔뜩 높여놓은 다음 자신들이 돈을 걸면 떼돈을 벌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였다. 하지만 뜻밖에도 그들이 한창 입을 터는 사이 거대한 최고의 사내 3명이 그들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이 제물령 고등학교의 선배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녀석들은 즉시 고개를 숙이고 깍듯이 예의를 갖췄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육주영의 표정은 살짝 곤란해 보였다. 아무리 그래도 의뢰인이 손봐달라고 한 타겟이 자신의 후배들일 줄은 미처 몰랐기 때문이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박도진은 김도연이 감히 자신을 처리하려고 사람을 고용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박도진의 살기 어린 분노의 눈빛을 마주하자 김도연은 공포에 질려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하지만 육주영은 사적인 감정과 비즈니스는 엄격히 구분하겠다고 못해박았다. 이미 돈을 받았으니 그저 후배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는 셈치겠다고 말이다. 어이없게도 그 말을 들은 박도진은 미친 듯이 낄낄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 새끼 조직 좀 들어갔다고 어디서 폼을 잡으려고 들어. 결국엔 족고딩 따위한테 돈이나 받고 구르는 똘마니 주제에 말이야. 그 모욕적인 조롱에 육주영은 완전히 뚜껑이 열리고 말았다. 그는 이번만큼은 예정 따위 생각 안 하고 절대로 중간에 멈추는 일은 없을 거라고 이를 갈았다. 예고도 없이 육주영이 주먹을 높이 쳐들고 박도진에게 참교육을 시전할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뜻밖에도 쏟아지는 공격 앞에서 박도진은 자신의 머리로 맞받아치는 쪽을 택했다. 박도진은 비릿한 썩소를 날렸다. 주먹이 왜 이렇게 솜방망이 같냐. 그 직후 묵직한 훅이 육주영의 안면에 그대로 처박혔다. 박도진은 그를 조롱하며 말했다. 이렇게 살이 쪘으니 방금 그 주먹은 아무렇지도 않겠지. 안 그래? 그렇다면 더 큰 걸로 한 방 먹여주마. 배에 잔혹한 주먹을 2대나 얻어맞은 육주영은 이미 고통에 몸을 가누지 못했다. 박도진은 자비를 구할 틈조차 주지 않고 그의 얼굴에 스트레이트를 그대로 꽂아버렸다. 그렇게 무리의 우두머리인 육주영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비참하게 쓰러졌다. 그따위 비계 덩어리를 달고 무슨 자격으로 센 척을 한 거냐? 그건 근육이 아니잖아. 너희는 그저 걸어다니는 돼지 비계 덩어리일 뿐이라고. 이 돼지 3마리한테 처먹일 돈이 있었다는 건 아직 네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게 있다는 뜻이겠지. 안 그러냐? 내가 네 보스인데 그 돈을 내게 바치지 않았어. 근데 그 돈을 이 쓸모없는 돼지 3마리한테 써버렸다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도진은 주먹을 쥐고 그중 한 명에게 돌진했다. 놈이 반응조차 하기 전에 무자비한 스트레이트가 배에 정통으로 꽂혔다. 박도진이 연타를 달리려 하자 옆에 있던 거구의 남자가 즉시 몸통 박치기로 그를 날려버렸다.
기습을 당해 튕겨나갔음에도 박도진은 강력한 코어 힘으로 단숨에 중심을 잡았다. 그러고는 지체 없이 놈의 얼굴에 무릎차기를 꽂아 넣었다. 뒤에 있던 거구가 기습적으로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박도진은 가벼운 힘만으로도 놈을 떨쳐냈다. 이어진 잔혹한 팔꿈치 공격이 놈의 얼굴을 무참히 박살냈다. 몸을 회전시키며 박도진은 또 한 번 묵직한 주먹을 내리꽂았다. 두 놈을 단숨에 정리한 박도진은 김도연을 향해 쏘아붙였다. 곱게 돈을 넘기는 게 좋을 거다. 하지만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꼬여버린 걸 직감한 김도연은 이미 도망칠 채비를 마친 뒤였다. 하지만 박도진은 오히려 사냥감을 뚫는 이 짜릿한 기분을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육조영이 측면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덤벼들었다. 미처 피할 틈이 없던 박도진은 그 일격을 정면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박도진의 수하 중 한 명이 뒤에서 갑자기 육조영의 공격을 저지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박도진은 곧바로 스트레이트를 장전했다. 묵직한 주먹이 육조영의 안면에 그대로 격돌했다. 이번에야말로 육조영은 반격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세 놈을 모두 처리하고 났을 때 박도진은 김도연이 이미 그 틈을 타 도망쳐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도 다음 날이면 그 자식은 분명히 학교로